안녕하십니까. 곽창석 도시화공간 대표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머지않아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늘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앞서서 길목을 지키는 게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2015년 이후에 차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50~60%씩 뛴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2019년 3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 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제 차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보다는 수익형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발표를 했죠.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차익을 노리고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작년에 한 1,000만 원쯤 종합부동산세를 내던 분이라면은 올해는 2,000만 원, 다주택자의 경우입니다. 내년은 그 2배, 또 내후년은 그 2배,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르는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세금 부담을 감안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형태를 보면은 물론 이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내수 경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그러나 시장 구조적으로는 은퇴 세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익형 부동산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수익형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올 초에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그동안 양적 긴축,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한 2년 정도 양적 긴축을 지나와서 이제 경제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 등 이런 것들이 서서히 돈을 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9년부터 한 2016년 초까지 거의 제로금리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풀려있던 돈들이 다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인플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금리 인상 이후에 아시아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다시 금리가 안정됐었는데요. 그때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집값도 많이 뛰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에 한 2년 정도의 금리 인상기를 마치고 지금 이제 금리를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간이 앞으로 5, 6년 또는 6, 7년 동안에는 본격적인 인플레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전 세계 집값도 뛰고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현재
신규 주택이라든가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진행이 되면은 우선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뭐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도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그 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몇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직전에 눌림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볼까요? 1955년생에서 1963년생 이렇게 베이비부머라고 보면은 이런 이제 세대들이 현재 은퇴했거나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매년 이렇게 80여만 명의 은퇴 세대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국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거는 노후를 기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흔히 우리 이제 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월세, 그런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베이비 부모들의 3대 지출 부담을 보면은 자녀의 교육 자금이라든가 결혼 자금, 또 은퇴 준비 자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노후에 부부가 자녀들을 이제 분가시킨 다음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월 생활비가 보통 한 뭐 300에서 400 정도면 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준비가 잘 안 되거든요. 연금을 통해서는 뭐 공무원이나 교사로 퇴직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본인의 연금에다가 월 한 150만 원 정도만 어디선가 뭐 월세로 들어와 주면 좋겠다. 이런 통계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1913년 이후에 장기 실질 주택 가격 평균 순환 곡선을 보시면은 1913년 이후에 1950년까지는 그렇게 실질 주택 가격이 많이 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실질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주택 가격 명목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공제한 개념인데 거의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60년대 말 이후를 보시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지금 현재는 2012년 이후에 바닥을 찍고 전 세계적으로 이 주택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세계적인 집값 상승, 인플레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금리하고의 관계도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는 2016년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하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면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금리가 안정돼 있다가 금리가 좀 떨어지는 이 기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가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낀 기간이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30년간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1986년부터 한 30년을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5%가 뛰었다면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184% 정도로 나옵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은 아직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지난 30년간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와 부동산 가격 추이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매매가가 뛰는 경향성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때 집값도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거의 제로 금리로 가고 있지만은 서서히 집값이 뛰다가 현재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합세를 보였어요. 이제 올해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는가?
자, 우선 그 부동산은 크게 차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차익형 부동산은 양도 양수의 시간차에서 발생합니다. 불황에 사서 이제 호황기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정책 완화기에 사서 규제기에 팔아야 되고, 세금을 풀 때 사서 세금 늘 때 팔아서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공간의 독점성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의 대체 불가능성이 중요하고요. 입지 자체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입지가 좋아질 곳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차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차익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물론 안 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서서히 시장의 패턴이 이 수익형으로 넘어가서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 플러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한 2005년, 6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요. 외국의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 매력적인 곳이 어디냐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제레미 헐비스라고 이 세계적인 투자자한테 물어봤는데 뭐라는 답변이 나왔냐면요. 대체 불가능한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런던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미 개발에 대한 규제가 아주 심하고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기존 건물을 다시 짓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급이 제한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렇게 후진국에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데 투자하지를 않고 이렇게 딱 그 땅이 고정돼 있고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이런 도심지 중심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투자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그럼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정석입니다. 우선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업무 지역, CBD라고 그러죠. 여기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상 지역 주변부의 토지 공급이 제한되는 곳에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임대 수익률이 높은 곳에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황금성이 높은 곳, 그다음에 공실 위험이 낮은 곳, 그다음에 관리 부담이나 보유 비용이 낮은 곳 이런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 뭐 업무 지역으로 따지면은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접근성을 따집니다. 뭐 서울 같으면은 뭐 강남의 테헤란로, 강남대로라든가 광화문, 여의도 이런 곳이거나 이런 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흥 중심 업무 지역으로는 이제 판교라든가 뭐 상암이라든가 마곡, 송도 또 최근에 부상되는 곳이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죠.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공급이 제한되는 곳.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 불가능성에 투자하라는 거죠. 뭔가 계속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은 지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선진국 주요 도시에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컴팩시티 개념이 계속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적성이 높은 개발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화석 연료가 바닥나가니까 이렇게 멀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이런 트렌드가 끝나고 도심지에 더 밀도 높은 개발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역세권 고밀 개발 이런 가능성도 늘 열려 있는 상태고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 임대 수익률의 경우에는 사실 임대 수익률이 일방적으로 높은 곳은 좀 투자에 주의할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방 대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예인데 연수익률이 뭐 12%, 15% 아주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높은 연수익률이 나온다면은 대체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다시 공실이 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익률, 해당 지역에서 적정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임대 수익률이 높아질 곳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곳, 그러면서도 지을 땅이 제한돼 있거나
또는 그 개발 인허가가 어려운 곳들, 이런 곳들을 찾아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예컨대 한 4, 5년 전에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마곡지구에 오피스텔이 한 10,000실을 가까이 지어졌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만 실이면은 너무 많이 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 5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뭐, 월세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이라는 지역은 더 이상 오피스텔을 개발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 이제 황금성이라든가 공실 위험을 따져야 되는데, 황금성이라는 거는 거래 비용과 이제 시간과의 함수 관계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세가 있는 부동산이 황금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시세가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라든가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세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시세를 파악을 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시세가 얼마 정도니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겠구나 하는 적정 하한선을 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발표되는 부동산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실 위험이라는 거는 대체성, 상품의 대체성에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뭐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는 주거에 있어서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주거에 관련된 거라서 필수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거와 관련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토지라든가 또 무슨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무슨 콘도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성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쉽지만은 막상 팔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하락기에도 이런 주거와 관련된 것들은 대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관리 부담이라든가 보유 비용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노후를 맞이했을 때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부담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관리사무소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좋고요. 관리사무소가 없더라도 관리 대행이 가능한 곳,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인데,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단독주택과 뭐 아파트를 비교한다면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나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동산이죠. 뭐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좋겠는가? 모든 수익형 부동산이 일률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특수한 수요층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매우 안정적으로 가지만은 갑자기 공급이 는다든가 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수요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상권의 변동이 심한 편이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는 인허가가 쉬운 편입니다. 그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금세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때는 매우 폭을 좁혀서 아주 꼼꼼하게 보고, 뭐 아파트에 비해서는 한 5배, 10배 이렇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황금성 문제라든가 대체성 문제라든가
또 관리면이라든가 아파트가 좋긴 좋은데 문제는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매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뭐 예컨대 서울의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 월세를 받는다 하면은 강남권의 경우에는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 2% 안팎이 나올 거고요. 강북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 한 4% 안팎 이상을 내기가 어렵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익률과 이 황금성과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공실 걱정이 없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평택 미군 렌탈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평택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택이라는 곳은 고덕 산업단지,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죠. 뿐만이 아니고 뭐 미군도 이제 용산에서 이전해서 들어가고 뭐 LG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들 들어가고 해서 평택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아주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이 인프라가 집적이 돼 있지만은 향후 이제 수십 년간의 변화를 보면은 이 세종까지 서울에서 세종을 연결하는 이 라인은 아마 이동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줄어들 거고요. 그 자체가 전체가 수도권이고 하나의 메갈로폴리스, 하나의 도시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서 세종을 잇는 라인에서 평택이 딱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개발이 일어난다면 평택이라든가 또는 안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일어나서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산을 제외하고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는 또 도로망을 갖출 수 있는 평지가 평택과 안성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평택에 이제 미군을 보면은 군인이라든가 군무원이 총 한 4만 6천여 명 정도가 이제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앞으로 한미 군사 협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폭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지금 이제 중국과 이제 긴장 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용산에 밀집돼 있던 미군들이 이제 용산에서는 다 떠납니다. 그럼 이제 용산 주변에서 미군 렌탈을 받았던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들 그동안 그 월세 받았던 분들은 지금 소위 멘탈 붕괴에 빠졌어요. 막 월 한 300, 400씩 받던 분들이 한국 사람한테 그걸 해보면은 그 절반 정도뿐이는 월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월세를 내던 미군이라든가 군무원들이 평택으로 이제 이전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군 이전 때문에 이제 그 미군이 이 팽성 쪽에 안정리 주변에 있죠.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돼 있는데 이 반경으로 보면은 고덕 국제 신도시 이제 반경으로는 한 뭐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도 미군이라든가 군무원들이 이주하는 반경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 미군 부대 이 캠프 험프리스가 한 50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요 안정리 일대, 요 일대가 상업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제 상업 지역이 없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이 이제 그 미군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영외에 거주를 한다든가 영외에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이제 용산 미군이 내려오면서 여기 이 상업 지역이 지금 점점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정리 워킹 게이트가 있고 워킹 게이트로부터 이 상업지역 분홍색으로 된 게 상업지역인데 여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업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들도 뭐 렌탈할 수 있는 렌탈 주거지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타운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군이라든가 군무원의 그 주거에 대한 수요는 확실한 수요가 있죠. 독점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개발을 했을 때는 공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바로 워킹게이트에서 가까운 뭐 여기 로데오 거리도 있지만은 이런 상업 지역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거주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인프라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불과 거리로 따져서는 한 2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여기에 더 맥심 험프리스 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러도 이 아파트는 여기 있는 이 맥심 험프리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독점 상품으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현재 많은 미군들이 내려가고 있고 현재 내려왔고 또 영해 거주를 원하는 미군들이 발생된다면은 가족 단위로 뭐 좀 장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넓은 면적의 주거를 선호하는 뭐 미군이라든가 군무원들은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살 수도 있지만은 뭐 사병이라든가 또 신혼이라든가 뭐 독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유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공실에 대한 걱정 없이 노후에 편안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이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상 복합 아파트 형태로 지어져 있고요. 그 워킹 게이트로부터 로데오 거리에 붙어 있는 그런 22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품에 대한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여기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그만큼 확실한 수요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공실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마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한 4, 5년 전에 마곡지구, 서울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을 많이 추천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제가 추천을 할 때 저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어서 추천을 했던 거고 지금으로서 수익형 부동산을 만약 추천한다면은 가장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여기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그 양재역 인근에 모델하우스가 오픈 중이니까요. 여기 이제 준공은 2020년 한 9월 내지 10월 정도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률도 높게 나오고 또 안정적이고 공실 가능성 없고 관리 부담도 없고 또 향후에 이 주변에 이런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장 추천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이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2의 이태원 평택 미군 렌탈 주상복합 아파트 더 맥심 험프리스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렌탈 수요 증가 풍부한 임대 수요 임대 선호도가 높은 미군 부대 정문화 250m 핵심 입지 삼성전자 고덕 신도시 SRT 지제역 평택역 인정 미군 렌탈 아파트의 필수 조건 풀 퍼니시드 시스템 제공 평택 미군 부대야 중심 상업지구의 랜드마크 더 맥심 험프리스